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언제 나오나 했던 이 한미 간의 관세와 안보 팩트시트가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되면서 이제 문서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대신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확정이 됐습니다. 이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 역사적인 타결 오늘 직접 내용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또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워낙 중요한 내용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세부터 이상원 기자가 시작합니다.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경주회담 때 합의에 타결한 지 16일 만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 15%가 팩트시트에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춘 겁니다. 대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패키지도 명시됐습니다. 2,000억 달러는 미국의 전략 산업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투자로 이뤄집니다. 양해각서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끝마치면서 관세 인하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의 현대차 그룹은 국익을 위해 헌신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공개된 팩트시트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건 사업을 문서에 넣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이 명시 문서화되진 못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서 건조를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한국 건조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도 국내에서 진행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한국의 핵물질 확보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암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팩트시트에서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약 48조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무기도 250억 달러치를 구매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뭔지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조 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1년치 방위비 분담금의 30배가 넘는 수치인데 대통령실에선 새롭게 양보한 게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우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직간접적 혜택의 향후 10년치 액수를 더한 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조 4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매년 3에서 4조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하는데 미군이 쓰는 토지의 임대료 평가액, 관세 등 세금과 수도 전기요금 감면, 철도 이용료 면제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보다 8.3% 증가할 예정인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합의한 것으로 이번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 약 36조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탄도탄 요격미사일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선 이미 구매하기로 했던 무기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또 오늘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죠. 이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미국은 원하지만 중국은 싫어하는 이 표현이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처음 등장한 건데요. 향후 중국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대중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한미는 모든 영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영내 위협이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에 대해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해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한미는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논의는 있었지만 대만 유사시 역할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이 대만 문제에 결코 불을 지르지 않길 바란다며 경고성 발언을 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한미 팩트시트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미 간의 합의, 이 국민의힘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면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미국 어디에 쓰일지도 적혀 있지 않고 이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 장소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가 공개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로 비유했습니다.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시기와 장소 등 핵심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뚱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합니다.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합니다. 악만의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에 불과한데 아직 협상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막대한 안보 비용 부담이 갑작스럽게 등장했고 거액의 대미 투자도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천억 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도 못했고요. 특히나 국민의 향후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도 없었습니다. 미국산 원예작물 협의 전담 창구가 설치된 걸 두고 농산물 개방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따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드디어 팩트시트가 문서가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더 빼앗으려는 미국과 더 지키려는 한국, 거의 보름 가까이 협상이 이어졌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협상이었다고요.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는 나옵니다. 관세를 15%로 낮춰서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는 경쟁할 수 있게 됐고요. 33년 만에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키로 문서화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제 조금부터 좀 하나씩 따져봅시다. 핵 추진 잠수함은 그래서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물꼬는 텄지만요. 갈 길은 현재 먼 상황입니다. 팩트시트에 담긴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는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이 승인했다.
배 선체와 원자로는 어디에서 만들 거며 핵 연료는 어떻게 공급받을지가 문서로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위성락 실장은 오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그리고 핵 연료는 미국에서 가져오는 걸로 얘기됐다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문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글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명시 안 하는 게 이번에 더 나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우리는 그래서 많이 퍼준 거예요? 얼마나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준 거를 한 방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표가 있는데요. 대미 투자금 3,500억 불 외에도 항공기 구매금, 미국산 무기 구매금, 주한미군 지원금 보이시죠? 달러 기준이라 체감이 안 되실 텐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 정도의 승인 내지는 뭐 전자권 전환 이런 지지를 확보했는데 보시면 미국은 확실하게 달러, 그러니까 현금을 좀 이렇게 챙겼다면 우리가 얻은 건 뭔가 좀 선언적인 게 많죠. 저 이제 쫙 모아놓고 보니까 저건 이제 다 달러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투자기도 하지만 저다 외환 시장은 괜찮은 겁니까?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요, 이 외환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연 200억 달러 투자는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안보 쪽 비용들도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거나 현금이 아닌 간접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더라도 요즘 외환 시장을 좀 보면 환율 아주 쭉쭉 오르고 있죠. 안 나가던 달러가 이렇게 뭉터기로 나가야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연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투자 정말 이거 가져올 수, 회수할 수 있는 거냐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팩트시트에서요, 전체적인 대미 투자의 큰 골격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면요, 우리는 45일 안에 이 특수 목적법인 여기에다가 돈을 태워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45일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세는 25%로 다시 올라갑니다. 연 200억 달러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나름의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에 맞게 돈 되는 곳에 신의 성실을 지켜가며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 결정 전에 우리 측의 협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안전장치다 이런 한계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관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생겼다는 평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대만과의 양안 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미국의 뜻대로 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바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인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가 반발할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좀 미국의 입맛에 맞는 협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을 안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관세는 언제부터 인하가 되는 거예요? 네, 관세 인하 시점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일단 당장 시급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국회 절차를 거치면 이달 1일자로 15%로 소급 인하될 거고요. 목재는 오늘부터 바로 15% 적용되고 항공기 부품은 상호 관세 철폐됩니다. 미 측에서 조만간 관보에 게재만 하면 형식적인 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홍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퇴임식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죠. 자,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을까요? 김지은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를 검사 노만석이라고 강조하며 미리 준비한 퇴임사를 낭독했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노만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노 대행이 5분 정도 읽어내려간 퇴임사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경위는 한마디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권의 검찰청 폐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존치를 위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던 기존 해명과 맞닿은 대목입니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 검사 징계 논의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 퇴임식엔 검사장급 간부를 포함한 대검 소속 검사들만 참석해 소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퇴임식을 마친 뒤엔 꽃다발을 안고 기념 촬영을 한 뒤 귀가했습니다.
통상 검찰총장 퇴임식은 공개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날 식장엔 검찰 관계자 외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 보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에서조차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 진실할 길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더 가중되는 이유, 그동안 산발적으로 부대꼈다, 내가 결정했다, 여러 가지 호락가락 해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일주일 만에 퇴임했습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 대행은 어제까지도 비공식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제 기자들과 자택 면담할 땐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부대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지우려고 한다는 말이 법무부와 연관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젯밤 한 언론에는 위에서 내린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닷새간 노 대행의 발언을 쫓아보면 본인의 결정이라면서도 외부 압력을 암시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검사 면담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의견 제시를 했을 뿐 노 대행을 압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노만석 대행이 물러난 오늘 검찰총장 대행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총장 임명이 아닌 대행을 임명한 건데요.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차장에 발탁됐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구자연 서울고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내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퇴임 당일 후임자를 선정한 겁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검차장 인사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 고검장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노만석 대행 뭐라고 좀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대검찰청은 그제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공식 설명이 없었거든요. 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5분 30초 분량의 퇴임사에선 논란이 된 항소의 항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에 말을 들어보면 이게 외압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네, 노 대행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월요일엔 대검 참모진 등이 찾아가서 해명을 요구하자 답을 한 건데요. 그 전원을 종합해보면요. 노 대행은 검사들에게 법무부 연락이 있었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처럼 느꼈다. 근데 이걸 거스르고 항소를 하면 조직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또 말로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노 대행이 문자 공지를 통해서요. 짤막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항소 포기 이틀 뒤에 나온 건데요. 저의 책임하에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했다.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법무부 연락 때문에 했다.
내가 결정했다. 뭐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네, 이 오락가락 발언이요. 노대행이 겪는 일종의 딜레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대행은 일단 검사들에게 해명하는 말로는 법무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했다라는 말은 형사처벌 문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항소 포기를 법무부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해서 억지로 일을 하도록 만들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하지만 노대행이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법무부의 지시 자체가 없는 거고 억지로 한 게 아닌 거죠. 직권남용 소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야, 이거 법조인이라 또 이런 것들도 있군요. 그러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조금 이런 게 반영이 됐을까요? 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소지를 차단하는 맥락의 내용이기는 합니다. 노대행, 법무부와의 관계에선 지시를 받는 입장이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는 지시를 하는 상급자입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하는 건 불법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법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를 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협의를 했다고 합니까?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은 또 다릅니다. 정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면서요.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는 내 의견이 아니다.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두 사람 위에 이제 또 법무부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정성호 장관은 또 말이 또 달라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말만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밝힌 거고 그것도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에게 연락을 한 게 사실상 장관의 뜻을 전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법조인 언어는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법조인 김지윤 기자 살펴봤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민주당이 연일 초강수를 꺼내고 있습니다.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절차가 어려운 탄핵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자르겠다는 겁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전원 보직에서 해임하란 요구도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사 파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형선고 없이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조항을 넣습니다. 탄핵 외에는 파면되지 않았던 검찰총장도 파면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검찰총장도 대상이 되냐라고 질문하시던데 검찰총장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검찰의 특권을 없애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입니다. 소급 적용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의 보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16명 보직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민주당은 징계받은 검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을 막는 법안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소나기에 넣겠다는 목숨줄법이라며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학살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검찰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적 위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검사는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은 못하게 했습니다.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을 받아온 겁니다. 조직을 보면은 검찰은요, 법무부 아래에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행정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법에 명시도 돼 있어요. 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구체적 사건, 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관련해서는 가급적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까지는요, 검찰총장 옷을 벗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길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다선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의 그야말로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측근, 또 실세 장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는다면 장관에게 몫을 좀 붙잡힐 검찰총장 소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항명 검사, 변호사 개혁까지 맡겠다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항명 검사들의 밥줄 끊기라고 보더라고요. 민주당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고친 것도 결국은 파면당한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항명 검사장들은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이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청법 7조요. 자, 상급자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법 쪽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대장동 항소도 포기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까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요,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검찰개혁 주장해왔죠. 하지만 이른바 검사 파면법이 통과되면 정권 눈치 보는 정치검찰 더 양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 이득을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핵심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숨기거나 처분 못하도록 묶어둔 재산 514억 원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남 변호사의 토지와 부동산 등 재산 514억 원 상당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했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따로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 추징액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남 변호사 측은 재산 동결을 해제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줄줄이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1,250억 원, 정영학 회계사는 2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묶어놓은 동결이 풀리면 남 변호사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의 개발 수익을 5, 6년 전에 챙기는데요. 그 즈음 땅과 빌딩을 샀습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 그 즈음 서울 강남 땅을 사들이는데요. 주변 부동산 돌아보니 그 사이 한 100억 원 정도씩은 넘게 올랐을 거라고 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2019년부터 644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정 회계사의 가족 법인은 173억 원을 주고 강남구 신사역 인근 토지를 샀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5년 동안 100억 원 넘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평당 1억 5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2억 5천 달러. 여기 113평인가 그랬거든요. 100평만 해도 250억.
대장동 개발로 1,007억 원을 배당받았던 남욱 변호사는 2021년 4월 한 법인 명의로 약 1,240제곱미터 규모의 역삼동 토지를 3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신축 빌딩 공사가 중단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구로세무서가 압류 중입니다. 그때도 한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억 1천에서 1억 8천 정도 사이 정도 생각.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는 두 사람 부동산의 가격이 20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 판결로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없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부동산들이 환수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성남 대장동으로 몰려갔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개발 수익을 도둑맞는 바람에 혈세를 들여서 곳곳에 시설을 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도서관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 위해 시발점인 대장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도서관 개발 부지에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일당들이 개발 수익을 몽땅 가져가 이곳에 성남 예산이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큰 성전탑들. 저게 다 사실은 개발 이익 가지고 다 지하화하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산됐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장동 돈 찾게 해주세요! 대장동에 돈 찾게 해주세요! 앞선 현장 간담회에도 시민들이 강당을 메웠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국민이 받아야 할 돈을 대장동 일당에게 도둑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둑맞은 돈 7,400억 원 되돌리고 이 대장동을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400억 원, 그 돈이 날치기 당했습니다. 친명횡재.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습니다.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0만 명을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는데요. 손 기자 제가 궁금해서 좀 불렀습니다. 네.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죠. 이 민간업자들. 대체 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문을 보면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에 넣은 돈이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3억 5천만 원 넣어서 얼마를 번 거예요? 네, 무려 2,000배가 넘는 7,8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부동산 사업 경험도 거의 없는 기자와 변호사, 회계사들 5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떼돈을 번 건데요. 대부분 택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 즉 배당금입니다. 김만배 씨가 6천억 원대, 남욱 변호사가 1,000억 원대로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 돈들은 이미 받아간 돈입니다. 받아갔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 돈을 굴리기도 했겠죠? 맞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 배당 수익을 받아가기 시작한 게 2019년인데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후 강남에 각각 300억, 173억 상당의 땅을 샀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4년 새에 100억 원가량이 올랐는데요. 대장동 일당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린 겁니다. 근데 그 사이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됐으니까 검찰이 범죄 수익이라면서 그 돈 못 쓰게 좀 막아놓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검찰이 이제 범죄 수익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돈 있는데요. 이 최대한 찾아내서 묶어놓은 게 이 7,800억 원 중에서 2,000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5천억 원 이상은 찾아내지 못해서 묶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 돈은 또 어딘가에 있겠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에 1심에서 이제 법원이 인정한 추징금이 473억 원이란 겁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김만배 씨에 대한 추진액만 인정이 됐고 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찾지 못하고 지금 473억 뺀 나머지는 갖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정확히 이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이들이 배당받은 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대장동 개발로 받은 돈 7,800억 원 중에서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73억 원을 빼면 이 7,300억 정도는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별로 보면요. 김만배 5,600억 원대, 남욱 1,010억 원대, 정영학 647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검찰이 동결해놓은 돈도 이대로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벌써부터 풀어달라고 이제 요청했는데요.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곧 풀어달라고 할 걸로 보입니다. 교도소에서 몇 년만 살고 나오면 그야말로 재벌이 된다는 말,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겁니다. 네, 3억 5천만 원 넣었다고요? 예, 좀 살펴보죠. 또 환수를 한다고 하니까요. 안인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실과 49개 기관이 구성 중인 내란 공직자 조사 TF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공무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냐,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냐, 불법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중앙부처 49개소의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공직자 조사 TF가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공직자 사찰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뭐 이미 제출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강압에 이미 제출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적인 그런 조사다 생각을 하고 있고 110만 명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피폐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부심 하나로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110만 공무원 사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켜온 공무원 조직까지 정치적 프레임 속에 넣는 것은 매우 우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사례를 접수받고 인권위 제소 등 추가 대응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위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징계할 조항이 마땅치 않은데요. 민주당 유 의원을 퇴출할 방안을 찾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위원의 조기 퇴출을 압박했습니다. 감사원 내 쇄신 TF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사무실에 조사하러 나가자 소란을 피운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유병호 위원 사무실을 방문하자 유병호 위원이 개인 비서에게 112 신고를 독촉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무단 침입이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구속되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감사원을 향해 유 의원 퇴출 방안을 모색하란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안하무인에서 이런 또라이적 행동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의성을 잃은 공직자에 대해서 퇴출 방안 없느냐 물었더니 정무직은 감사 징계 대상이 아니랍니다. 정무직인 유 의원은 공무원법에 적시된 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징계가 쉽지 않다는 게 감사원 측 입장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쇄신 TF에서 조사한 후 논의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기소할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삼성 장군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3스타 31명 가운데 20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됐는데요. 특히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버스에 탔던 장성들은 모두 진급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소율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역 중장, 즉 삼성 장군 상당수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체 31명 중 20명이 교체됐는데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인사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계엄 청산 기조가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출발했다 돌아온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소장급 5명은 물론 버스가 출발한 육군본부 근무자는 모두 진급에서 누락됐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유일하게 지역 계엄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던 이일용 광주 31사단장은 5군 단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인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 대상자들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입장을 묻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소식통은 기존 인사 관행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라며 합참이나 육군본부 같은 요직이 아닌 야전 사단장 출신들이 대거 약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계엄 여파로 조직 개편이 논의 중인 방첩사령부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육사 출신이 아닌 삼성 장군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대 내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큰 조직들의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내란 가담과 선동의 범위를 넓혀 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송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내란 특검은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전후 협조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추가 범죄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계엄 직후 SNS 글을 통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등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한 40장 굉장히 두꺼운 자료했더라고요. 내와 관련된 건 한 줄도 안 돼. 아니 한 페이지도 안 돼.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된 자료를 봐도 여전히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은 수집됐지만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린 건 맞지만 범죄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구속에 실패한 특검은 오늘 영장 기각 사유를 논의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서울 서대문 구의회의 건의안 여전히 논란인데요. 심지어 이걸 긴급할 때 지정하는 긴급 안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는데 왜 밀어붙였는지 그 이유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소속 서대문구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처리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건 제출 시한이 이미 지난달 끝났는데 회기 시작 바로 전날 긴급 안건 승인을 받은 덕분에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긴급 안건은 재난 등 구민 생활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 소속 서대문구 의장이 승인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 같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대문구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왜 이걸 서대문구가 먼저 해야 하는지 지금은 때가 아니란 의견이 있었지만 발의자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긴급 안건으로까지 지정해 처리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이제 넘어가면은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의회가 좀 아무래도 느슨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말에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서대문구 의회 야당 의원들은 당사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김덕현 의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계 요구안을 발의하고 김 의원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정식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부의 협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묘를 찾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오 시장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도 개발하려면 절차를 거치라며 종묘 인근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질문합니다. 저는 제일 관심은 안전이니까 한 달 동안 쉬었을 때 배에서의 그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거예요? 정부가 한강버스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제가 시와 관련된 문제가 특히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도 되고 해안부에서 수시로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 종묘를 직접 찾아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 안전 문제를 강조한 겁니다. 국가유산청도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정을 예고했던 11곳 중 종묘만 원포인트로 우선 지정한 겁니다. 지구 지정이 됐으니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유산청 입장입니다. 총리와 유산청이 서울시를 향한 동시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서울시는 유산청의 지구 지정에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유산 영향평가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유산청이 근거도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유산청의 지구 지정에도 세운 4구역은 종묘로부터 500m 넘게 떨어져 있어 재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심야 버스 안에서 남성이 한 여성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추행했습니다. 피해보려 자리를 옮겨도 따라와 밀착했는데요. 김지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벽 4시 반 심야버스. 대학교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여성 옆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여성이 자리를 옮겨보지만 또다시 다가오는 남성. 운전석 바로 옆까지 이동하는 여성을 향해 남성이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성과 눈이 마주친 승객이 남성을 한번 가리키고는 손으로 X자를 그려 보입니다. 승객이 여성을 향해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손짓하자 여성은 남성에게서 급히 빠져나옵니다. 승객이 손가락으로 남성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고 남성은 서울 성북구의 한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인 뒤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심야버스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성은 한 남성이 버스에서 따라다니며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가 좀 강력하게 필요하다 요청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남성은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점퍼를 입었지만 정말 대학생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유입니다. 아무렴 이게 음식점에 흉기까지 들고 찾아갈 일인가요? 배달 음식을 받지 못해 화가 나 그랬다는데요. 가게 휴무날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흰색 종이 상자를 든 남성이 음식점을 찾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사이 인근에 있던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 흰색 상자를 잽싸게 빼앗습니다. 흰 상자 안에는 23cm 길이의 흉기가 있었습니다. 흉기를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전날 배달 앱을 통해 이 음식점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음식점을 찾은 겁니다. 배달 주문 당시 이 음식점은 휴무였습니다. 중국집 업소가 쉬는 날인데 자기가 주문을 해놓고 왜 배달 안 해주냐. 업주 대응이 조금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달이 안 된 다음 날 음식점에 전화한 남성을 항의하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미리 출동해 음식점 문을 잠그도록 한 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을 배회하던 남성, 열려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6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사 온 주민이 미처 옮기지 못한 이삿짐을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건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선 40대 남성. 차량 주변을 맴돌더니 가방을 든 채로 태연히 사라집니다.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전날 아파트에 이사 온 주민이 이삿짐을 트렁크에 보관했는데 실수로 트렁크를 열어둔 틈을 노려 범행한 겁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이 범행 직후 약 2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피해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거기 간 적도 없다. 그런 사실 일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다가 오랜 시간 계속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제 자백을 하더라고요. 남성은 경찰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입니다. 사무장을 세우고 다이어트 약만 집중적으로 처방해온 병원이 약국 등과 뒷거래를 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처방을 대가로 챙긴 돈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약국 안에 기계가 설치돼 있고 알약들이 줄지어 포장돼 있습니다. 지방약 서랍장 안에는 알약들이 가득합니다. 다이어트 약만 중점적으로 처방하는 사무장 병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인데 그 대가로 수익의 절반과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약국이나 제약사로부터 21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겁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병원 문 앞에는 폐업했다는 공지가 붙었고 바로 아래층 문을 닫은 약국 앞에는 반품할 약들이 놓인 상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 다이어트 병원을 모방해 진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식욕 억제제를 최대치로 처방하기도 해 부작용을 호소하면 질질 끈 뒤 포기하게 한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부천의 한 전통시장으로 돌진한 1톤 트럭 사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길목에 주차된 1톤 트럭으로 운전자가 다가갑니다. 트럭이 앞뒤로 움직이고 후진하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직후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 도저히 해도 안 잡힌다. 그 말만 듣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된 겁니다. 트럭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에 대비해 페달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구매,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 CCTV에도 트럭 브레이크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기어를 잘못 넣은 채 하차하려다 차량이 움직이자 급히 탑승했고 이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걸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43일간 이어진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공무원들 밀린 임금부터 해결할 게 산더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일한 직원들에게 보너스 지급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기자입니다. 셧다운이 끝나 다시 문을 연 휴스턴 공항에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던 중 돈봉투를 꺼내들더니 뒤편에 서 있던 미 교통안전청 TSA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셧다운 기간 중에도 수화물 검사 등 공항 보안을 책임지는 직원들에게 이른바 보너스를 지급한 겁니다. 보너스 액수는 $10,000, 우리 돈 약 1,400만 원입니다. We are going to be handing out bonus checks of $10,000 to TSOs, to agents who work for TSA who served with exemplary service. 봉투에 적힌 이름을 호명하고 악수를 건넸지만 정작 사안의 핵심이랄 수 있는 밀린 임금을 언제부터 지급할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셧다운 기간 자리를 지킨 연방정부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겠다고 공언했는데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모두가 고통을 받은 만큼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보상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영국 브랜드 차량처럼 장각의 계단 오르기를 시도하다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영국의 한 고급 자동차가 최초로 등반에 성공해 화제가 된 중국 장가계의 하늘 계단. 중국의 한 전기차 브랜드가 신차 출시를 기념해 같은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도전에 나선 노란색 차량 한 대가 가파른 계단에 진입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싶더니 결국 뒤로 미끄러지고 급기야 난간까지 들이박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진행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신차 출시 기념 행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계단은 길이 약 300m에 최대 45도 경사로 이루어진 999개 계단인데 해당 자동차 업체는 관리 주체 측에 수리비를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복식 영화 로키의 주제곡에 맞춰 인간처럼 걷는 휴머노이드 한 대가 걸어 나옵니다. 당당한 음악과 달리 로봇은 비틀거리더니 결국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로봇 관련 행사에서 러시아 스타트업의 신형 로봇이 등장 몇 초 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관계자들이 황급히 로봇을 일으켜 세우고 검은 천으로 무대를 가려보지만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리꾼들은 연료가 보드카인 것이냐는 등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업체 측은 조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널에 물이 들어차자 인부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굴착기도 바깥으로 대피하려 애써 보는데 빠르게 들어찬 물에 중심을 잃고 맙니다. 현지 시각 10일 중국 쓰촨성 옌장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도중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공사업체와 당국은 지하수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어느새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가장 남쪽 한라산까지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었는데요. 주말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 보여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기온이 평년 수준 웃돌며 다소 포근한데요. 일요일 오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에 5mm 미만의 약한 비 소식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내일 서울은 4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춘천은 0도에서 15도로 일교차 15도까지 벌어집니다. 다음 주 초에는 굳은 날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낮 기온 한 자릿수로 10도 이상 떨어지고요. 화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